그 다리는 길지도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실망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 좁지만 깊은 틈을 가로지르는 단순한 나무 구조물이었을 뿐입니다.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이진호이고 현재 38세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36세인 지선의 남편이자 12세인 준우, 8세인 미나의 아버지라는 점 외에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상당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가람 부동산 중개라는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강준혁이 최병학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부동산은 제 첫 번째 직업 선택도 제가 원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선과 결혼한 지 3년째였고 제가 졸업할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를 위한 취업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지선의 임신은 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첫 직장은 주택담보대출 거래에서 은행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경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미래를 상상했지만 법학 학위를 따는 동안 그것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선은 우리 둘을 부양하기 위해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했고 그녀의 수입은 월세와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제 공부는 대출과 장학금으로 충당되었지만 저는 교육부에서 일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로스쿨 졸업 무렵 지선이 임신했기 때문에 저는 제안받은 일자리를 수락했고 이는 당시 결혼 생활에서 겪은 여러 타협 중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은행은 개인주택 구매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그리 인기 없는 직종인 주택매매 분야에서 저는 대출 기관을 대신해 주택매매 거래를 처리하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절차에서 구매자는 제 서비스 대가로 은행에 약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 금액과 함께 보험사로부터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매 거래가 성공할 때마다 100만 원을 버는 셈이었죠.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키면 당연히 회사는 이익을 얻었고 저는 그중 아주 적은 부분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성실한 절약은 끝없는 탐욕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내 지선이 둘째를 낳은 직후 작은 은행들이 더 큰 은행으로 합병되고 다시 더 거대한 금융지주사에 인수되면서 은행 산업의 지형이 재편되었습니다. 은행 업무가 산업적 규모로 운영되는 도매 상업으로 전환되면서 소매대출은 구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산더미 같은 담보대출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것들을 당일에 모두 처리해야 했습니다. 수익은 급증했을지 모르지만 주택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 미친 듯한 속도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 내내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지는 못했지만 거래 한 건당 7만 5천 원을 받는 개인 계약자로서 존경받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7, 8건의 대출을 처리하며 주 5일, 때로는 6일을 일했으니 수입은 꽤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다가올 불황을 감지하며 이 구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최병학 사장, 혹은 그가 불리길 원했던 대로 최 사장이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찾으며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가람 부동산을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주력 사업을 옮긴 최 사장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승인된 100개의 필지와 추가로 400개를 더 지을 계획이 있는 청록숲 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0개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예상되는 테크 단지에서 단 3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건설업자이자 개발자인 최 사장은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집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집주인들을 공략하거나 변동 금리 담보 대출을 마케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최 사장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판매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부 사항에 집중했고, 특히 거래와 관련된 방대한 서류를 관리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의 경험을 활용해 수익센터 전략을 실행했고, 주택보험 대리점, 이삿짐 센터, 조경업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 사장의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주택 판매를 극대화하고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종합 대행사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최 사장은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저는 부지런히 그 뒤를 바쳤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큰 거래를 처리했고, 저는 그의 신뢰받는 직원으로서 적은 규모의 거래들을 처리하며 두둑한 연봉을 받았습니다. 최 사장은 다가올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전조였다면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가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닥쳐올 재앙에도 불구하고 최 사장은 부동산 본연의 회복력을 믿으며 낙관적이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최 사장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회복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저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며 수익을 더 크고 효율적인 프로젝트로 돌렸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지방 부동산들은 최 사장 투자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최 사장에게는 단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좁은 운동장에서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 더 넓은 바다로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술자리에서 그는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전부 다 팔았네. 진정하게 새 주인이 모든 걸 뒤흔들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당장은 말이지. 최 사장의 말은 다시 한번 옳았습니다. 강준혁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첫인상은 그가 참 젊다는 것이었습니다. 30세도 되지 않았죠. 그는 저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어린데 최 사장의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준혁은 금발에 가까운 갈색 머리에 수려한 외모를 가졌고 마치 비즈니스계의 신동이자 슈퍼스타 같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질투를 느껴야 마땅했지만 그의 매력과 상냥함 때문에 원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를 위해 일하는 것도 꽤 즐거웠습니다. 50세에 가까운 최 사장은 야심가였지만 근본적으로 신중했습니다. 반면 준혁은 투명함과 위험 감수를 즐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항상 한계를 밀어붙였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투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준혁이 투자한 지방 부동산은 그의 자금 사정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건설보다는 금융에, 판매보다는 관리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는 빠른 수익을 즐겼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자 지방 부동산에 걸었던 그의 도박은 분명히 성과를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이 최 사장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의 매력에 끌려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의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같이 가세, 이 친구야.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제 애가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아내와 10대인 두 아이가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좋네, 하지만 자네 후회할 거야.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취업 시장을 확인해 보니 제 예전 회사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젊은 파트너 중 하나였던 성민석이 간신히 붕괴를 버텨냈을 뿐입니다. 그는 제 연락을 받고 반가워했지만 제 현재 급여의 3분의 1 수준밖에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람 부동산이 건재하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강 사장이라고 불리던 준혁 밑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저를 잘 대해주었고 사무실의 일상적인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냐고요? 네, 하지만 제가 사장에게 유일하게 불만이었던 점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본 적이 없었지만 준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비수기임에도 거액을 들여 가평의 최고급 리조트 중 하나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파티는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직원, 계약업체, 은행 관계자, 부동산 중개인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긴 초대 명단이 있는 호화로운 파티였습니다. 준혁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돈이었고 아마 그 뒤에는 정당한 사업적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 불만은 자정 무렵 시작되어 밤새도록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불만은 자정 무렵 시작되어 밤이 깊어갈수록 더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직후 우리 둘 다 겨우 22세였을 때 지선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 점에 대해 그녀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피임약을 끊어 임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임신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도 좋은 부모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월세 문제로 끙끙대는 동안 지선은 아이들을 키우며 밤에는 아동심리학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지선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교부에서 자리를 잡았고 제가 이제 와서 그녀의 조깅 경력이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선은 마른 모델들에 비하면 약간 통통한 편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30세가 되면서 주 2회 YMCA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가끔 조깅하던 습관에서 매일 아침 혼자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매일 저녁 8km의 산악 조깅을 하고 30분 동안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여성 달리기 선수 중 최단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고 지역 5km와 10km 경주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에게 딱 한 번 추월당했을 뿐 심지어 서울마크 2 마라톤에 3번 참가해 여성 완주자 중 상위 100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만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헬스장에 갔고 여름 주말에는 30km씩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러나 체지방이 5%를 넘는 저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듯한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선의 노력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새벽 일찍 그녀가 조깅을 마치고 땀에 젖어 돌아와 아이들을 깨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내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검은 미녀를 곁에 두고 크리스마스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대화가 멈췄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선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7.6cm 하이힐을 신고 180cm가 훌쩍 넘는 키로 저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려 그날 밤 어두운 연회장의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파티에 오기 위해 지선은 몸에 딱 붙는 새로운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물결 모양의 넥라인으로 그녀의 매력을 은근히 드러냈고 대담하게 짧은 길이는 그녀의 긴 다리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평평한 허리 라인과 매혹적인 힙 라인을 강조하며 모든 이의 감탄 섞인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통통한 소녀가 아닌 제 아내는 멋진 여성의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품 안에서 그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맞이했으며 그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이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준혁의 관심은 다소 지나쳐 보였습니다. 자정 직전 그는 겨우살이 아래에서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고난을 이겨냈으니까요. 로스쿨 시절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까지 우리는 질병과 유산의 아픔도 함께 극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련을 함께 겪지 않은 부부들이 안타깝습니다. 역경이야말로 결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선과 저는 모든 것을 함께 마주했고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지선이 술을 마시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동안 저는 그저 축제 분위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넘겼습니다.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부작용일 뿐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6개월 후 현충일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이자 고객 수가 상당히 증가하며 부동산 분야에서 꽤 유리한 시기였습니다. 5월 마지막 주는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운영 계좌에는 주택 판매로 인한 현금이 가득했고 6월 첫 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사무실이 다시 문을 열면 수표를 확인하고 은행에 전자결제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랑 같이 캠핑 갈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는 현충일 연휴를 위해 가평 산속의 통나무집을 빌렸고 몇 주 동안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대는 지선과 저 모두를 향한 것이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선이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예의 바르게 거절하려 노력하며 답했습니다. 오, 그녀도 올 거예요.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요. 준혁이 자신있게 단언했습니다. 저는 불확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화로 논의했어요. 그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제가 왜 그를 의심했을까요?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선은 정말로 그 여행에 대해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선을 깊이 사랑했고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길 찾기 앱에 따르면 준혁의 집까지 가는 여정은 꽤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승용차 대신 렌터카 업체에서 사륜구동 SUV를 빌렸습니다. 마지막 30km는 산길을 따라가야 했고 마지막 5km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예전에도 가평 산맥에 가본 적이 있었기에 그 험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집은 춘천호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여정은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마지막 8km 구간에서 우리를 안내하며 순환도로에서 벗어나게 했고 절반 정도 포장된 마지막 3km 도로를 지나 튼튼한 나무 다리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좁긴 했지만 이 새로 수리된 다리는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계곡은 꽤 깊었으며 가평 산악지대의 전형적인 지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험준한 지형 덕분에 때 묻지 않은 야생의 모습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길은 없는지 살피며 신중하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에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자 마치 덫에 걸린 쥐가 된 기분이었고 근처에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5km 정도 더 달린 끝에 우리는 산기슭 빈터에 자리 잡은 2층 목조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약 300m 아래쯤이었죠. 북쪽으로는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이 외딴 곳에 세워진 소박한 통나무집의 그림 같은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심하게 관리된 주차장에 SUV를 세웠습니다. 그 옆에는 비슷하게 고급스러운 차 세대가 더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들,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고 세심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통나무집 자체는 현대적인 목조 건축의 전형적인 예로 소박한 매력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판벽이 조화를 이룬 외관은 19세기 산속 리조트의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내부 시설은 최첨단이었습니다. 준혁이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과시를 하는지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은 확실히 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아디론댁 의자와 소박한 장식들로 꾸며진 넓은 테라스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6명의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준혁과 그의 대학교 동창인 젊은 남성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키가 가장 작은 김태호는 178cm 정도였는데 역도 선수 같은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졌고 준혁처럼 30대 초반이지만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단단한 체격은 달라붙는 티셔츠와 짧은 바지 아래로 드러난 근육질 골격 덕분에 더욱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 동창인 임도현은 180cm 정도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를 가졌습니다. 태호보다는 인상이 더 좋아 보였던 도현은 혜진이라고 소개된 금발 여성을 팔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풍만한 몸매와 성숙한 매력을 뿜어냈는데 아마 30대 중반 혹은 그 이상으로 보였고 도연보다는 확실히 80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태호 옆에는 그보다 조금 어린 수진이라는 여성이 서 있었는데
분명히 그와 동행한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활기찬 외모의 아담한 체구였지만 작은 체격에 비해 다소 불균형해 보일 정도로 풍만한 상처를 가졌습니다. 무리의 마지막 멤버는 풍성한 갈색 머리에 키가 큰 여성이었습니다. 한은경은 흔히 미인이라고 묘사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매력적이지만 날카롭고 완전히 여성적이지만은 않은 이목구비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는 지성미가 느껴졌는데 이는 그녀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여성들 중 가장 젊어 보였던 그녀는 남성들과 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준혁은 특히 제 아내를 열렬히 환영한 반면 저에게는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친구인 은경 또한 저를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해부하기 전 표본을 관찰하는 듯한 조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준혁의 안방 옆인 2층에 지정된 침실에 짐을 서둘러 풀라는 재촉을 받았습니다. 거실, 식당, 게임룸을 겸한 넓은 대강당에 앉아 우리는 커다란 오크나무 테이블 주위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운 맛있는 음식들을 즐겼습니다. 비록 간편식이었지만 꽤 비싼 음식들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큰 노력 없이 와인이 아낌없이 채워졌고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주인이 식사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따르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무리는 테라스의 가스 벽난로 주변에 모였습니다. 독한 술과 전자담배가 등장하며 강한 술기운과 몽롱함이 가득한 주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저는 신중한 질문과 예리한 관찰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사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주말 여행처럼 보였던 것이 점차 복잡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는 수진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혜진은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고 집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분류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준혁의 편인 듯 하면서도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저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준혁이 제 아내에게 노골적으로 수작을 부리는 것을 보고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자주 지선과 은경 사이에 서서 대화의 대부분을 지선에게 집중했습니다. 은경과 대화를 나눠보려는 제 시도는 정중하지만 거리가 느껴지는 반응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제가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음에도 손님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고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된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혁이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할 것 같다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잘 준비됐어요, 진호 씨? 지선이 물었고 저는 농담조로 한 잔 더 요구하며 준혁에게도 권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 아내를 유혹하려는 준혁의 시도에 화가 났고 저녁 내내 보인 지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에게 매료된 걸까요? 그것은 기다림의 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승리했고 지정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선은 혼자 샤워하러 들어갔고 저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저에게 곁에 앉으라고 청했습니다. 이번 주말을 즐기고 싶어. 그녀는 우리의 험난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아버지였어. 내 학업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 가족을 키워줬지. 당신의 헌신을 잊은 적 없어. 당신의 아내라는 게 자랑스러워. 침실의 넓은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보통 저는 아침 조깅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는 편이지만 어젯밤의 과음과 파티 때문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치고 샤워실이 있는 아담한 욕실로 향했습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샤워와 면도를 마친 후 저는 집안이 고요한 틈을 타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 모두가 깨기 전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니 화로와 야외 그릴이 갖춰진 테라스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더 높은 테라스로 올라가니 사우나실 안에 작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이 산악지대의 추운 봄 날씨를 고려하면 야외 수영장은 무리일 것 같았지만 테라스에 올라서니 구역 전체에 난방이 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높은 산비탈에 배치된 태양광 패널이 수영장과 아마도 집 전체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테라스를 가로질러 가니 가축은 없지만 산악 오토바이, 눈썰매, 정원 도구들이 가득한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지붕 위로 굴뚝이 솟아오른 잠긴 창고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발전기와 연료통들이 보였습니다. 레저용 차량을 위한 연료와 발전기를 통한 비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완벽하게 준비된 고립된 독립된 우주 같았습니다. 시냇물은 작고 얕아 보였는데 물 위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 오르는 것을 보고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낚시하시나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경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예전엔 좀 여유가 있을 때 하곤 했죠. 이번 주말엔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은경 씨도 낚시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호 씨처럼 시간이 없어서요. 아침 먹고 산에 가보는 건 어때요? 여기까지 와서 정상에 안 가보면 아쉽잖아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은경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주방 찬장에는 전자레인지용 아침 식사 메뉴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즉석 오트밀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니 아마 늦잠을 잘 모양이었습니다. 등산은 어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다시 제안했습니다. 은경은 산행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우리를 그곳으로 곧장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이 그리 멀지 않아 보였지만 1시간 후에도 시작할 때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정상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없어진 걸 알면 뭐라고 할지 생각 중이었어요. 걱정 마요. 우리가 없어진 걸 알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들은 신경도 안 쓸 테니까요.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태양의 위치는 정오가 가까워졌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산은 둥근 모서리로 둘러싸인 평평한 구역으로 생각보다 덜 웅장해 보였습니다. 동쪽을 향해 놓인 낡은 나무 의자 2개가 준혁의 집과 남쪽,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들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먼 풍경은 가려졌지만 공기는 맑고 시원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은경은 경치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도 내려가기 전에 좀 쉬고 싶어서요. 아니요, 아저씨가 쉬어야겠네요. 제가 대꾸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는 주식 중개인이고 태호는 은행원, 준혁이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어젯밤 내내 대화를 나눴지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고민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조사관이에요. 정부 기관에서 일하죠. 월급도 적고 꽤 지루한 일이에요. 그녀가 밝혔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엔 없어요. 대학 다닐 땐 항상 그랬던 것 같지만요. 그들을 구해주고 화난 여자친구들 뒤처리를 해주고 시험 족보를 제공하고 그들은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죠. 그게 바로 그들다움이에요. 알다시피 남다른 젊은이들이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의 일은 그들을 뒤처리해 주는 건가요? 말이 도망친 뒤에 마구 간 문을 닫는 게 무슨 소용이죠? 도망친 말을 되찾아 주지는 못할 텐데요. 법은 모든 것을 억제할 뿐이죠. 영리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뒤처지는 게 낫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혜택을 받는 법이죠. 제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요? 지난 주말 파티에는 안 오셨잖아요? 제가 지적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산 아래로 이어지는 길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다시 은경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고려해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관찰력이 뛰어났고 상황을 저와 비슷하게 보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전 그저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정된 보호자일 뿐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만 교묘하게 개입하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즉, 금쪽 같은 청년들에게 당신이 필요할 때까지만요.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을 우선시하긴 하죠. 그녀가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내려갈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서두를 거 없잖아요. 돌아가는 길은 더 빠를 텐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빠르겠죠. 하지만 꽤 가파르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정상에 올랐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수영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본 순간 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내가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비슷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은경과 제가 다가갔을 때 저는 아내가 준혁의 무릎에 앉아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왔어요. 은경의 외침이 준혁과 지선의 키스를 방해했습니다. 준혁은 장난스럽게 웃었고 지선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디 갔었어? 지선이 자연스럽게 물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제 주먹은 본능적으로 쥐어졌지만 은경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등산까지 했으니 뭐 좀 먹어야겠네요. 은경이 선언하며 저를 통나무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을 떠날 때 뒤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은경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니 워커 블랙 스트레이트 잔을 건넸고 그것은 목을 타고 뜨겁게 넘어갔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그녀가 조언했습니다. 좋은 결혼 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주말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가족을 생각해야죠.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갔을 때 커플들은 온수 욕조에 자리를 잡고 웃고 떠들고 있었고 제 아내는 여전히 준혁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속에 잠긴 그들의 손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순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담배가 돌았고 모두가 취해 있었습니다. 은경은 저와 온수욕조 사이를 차단하며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저는 술을 더 마시는 척하다가 조용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잔에 든 술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질투와 자부심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통통한 소녀에서 만인이 갈망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여성으로 변모한 모습이요. 남자들이 그녀의 강인하고 사랑스러운 품에 안기길 열망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녀의 내면은 어떨까요? 그녀가 몸을 가꾸는 동안 준혁 곁에 있는 그녀의 모습은 묘한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몸매의 두 사람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 상상되었고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흥분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리조트 주변을 배회하며 모든 것이 흘러가는 방향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으로 들어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누워있는 동안 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추파를 던지고 키스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초기 가난했던 시절부터 아이들의 투병 생활, 중산층 수입으로 살아가며 겪은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까지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자립할 나이가 되었으며 아내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가졌는데 오랜 경제적 고투 끝에 안정적인 경력과 좋은 수입을 얻었고 부채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으며 미래는 유망해 보이는데 왜 강준혁 같은 얄팍하고 속이 빈 놈 때문에 모든 것을 걸까요?
그의 화려한 겉모습과 대담함 뒤에는 실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시적인 거칠애를 걷어내면 공허함 뿐입니다. 준혁은 단 한 채의 집도 설계하거나 짓거나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얼굴마당일 뿐이며 실체 없는 부유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이미지만이 자산인 신동일 뿐입니다. 지선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녀는 그저 이번 주말을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즐거움일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딜까요? 저는 분명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점심은 지났지만 술은 여전히 있었고 담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다시 준혁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키스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비키니 상의를 벗고 있었고 은경 또한 태호와 수진 사이에서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데우기 위해 주방으로 직행했고 그때 지선이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 제가 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잇기 전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준혁이랑 보낼 거야.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전자레인지가 울릴 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자레인지를 끄기 위해 몸을 돌리자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오늘 밤 그의 방에서 지낼 거라는 뜻이야. 저는 그녀가 주는 고통을 보이지 않으려 등을 돌린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우리의 16년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야. 딱 이번 주말뿐이야. 다음 주부터 난 온전히 당신의 아내로 돌아갈게. 그녀는 다시 저를 안심시켰고 저도 준혁이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저를 껴안고 제 등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준혁 씨가 당신을 좋아해.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냥 이번 주말 즐기는 일회성 불륜일 뿐이야. 그녀가 포옹하며 속삭였습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딱히 없지.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냥 당신한테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놓아주었고 주방을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주방 입구로 가보니 그들은 이미 계단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뒤돌아보며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지선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지선도 뒤돌아 저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버리고 모욕했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을 버리고 대신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경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요. 다른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취향은 제각각이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뿐이에요. 나랑 자면서 그렇게 할 생각인가요? 그녀가 킥킥거렸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까지 하진 않겠지만 희망을 버리진 마세요. 아내는 돌아올 거고 어쩌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돈 문제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나요? 준혁 씨 밑에서 일하려면 소란을 피워선 안 돼요. 가족을 생각해야죠. 제안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이건 그들의 세상이지 당신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위층에서 쾌락에 젖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경이 싱긋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잘된 일이네요. 산속에서 보내는 모두에게 완벽한 주말이군요. 저 바위들은 수천 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들에게 찰나의 순간일 뿐이죠. 수천 년 전, 저 바위들은 얼음 아래 묻혀 깎여 나갔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강과 계곡을 만들었죠. 가끔 우린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잊곤 해요.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잃어도 우리 세상은 무너지고 그때서야 그걸 깨닫죠. 모든 것이 환상임을 깨달은 은경이 웃었습니다. 오, 당신 정말 훌륭한 철학자네요. 아니요, 그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실과 일시적인 환상을 구별하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마 그녀는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저를 커피와 고통 속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계단을 올라가 안방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쾌락 섞인 비명과 신음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친밀한 순간에 그녀는 항상 조용했지만 그는 그녀를 변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젊고 활력이 넘쳤으며 그녀를 더 완벽하게 만족시킨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의 품에서 찾고 싶었던 기쁨을 발견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밖의 추위에 대비해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씻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집안에 마침내 정적이 찾아온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린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 찬장에서 양초 상자 안에 든 성냥과 손전 등을 찾아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신중한 조치였죠. 실제로 우리의 전기가 끊겼고 달도 지고 산속의 깊은 어둠이 주위를 감쌌습니다. 산의 야간 교향곡이 울려 퍼졌지만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80리터짜리 산악용 휘발유통을 쉽게 찾았습니다. 근처에 렌치가 놓여 있었고 발전기 실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힌지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렌치로 쉽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친절하게도 휘발유 펌프 사용 설명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펌프 덕분에 10분도 안 되어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리조트를 돌아 렌트한 SUV가 주차된 곳으로 갔습니다. 연료통을 뒷좌석에 싣고 핸드브레이크를 푼 뒤 중립기어로 차를 언덕 아래로 굴렸습니다. 차가 탄력을 받자 시동을 걸고 다리에 접근해 신중하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자갈길에 멈춰 서서 휘발유가 다리의 나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천천히 부었습니다. 그것은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정교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장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은 이 다리는 남의 노동력을 가로채는 자들의 한가로운 생활을 위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이제 끝입니다. 저는 성냥을 떨어뜨렸고 불꽃이 일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폭발적인 열기와 불꽃이 번지자 저는 서둘러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무다리는 비명을 지르며 불의 바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운전에 떠났습니다. 화재를 본 누구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반대편에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기도 전에 한참 멀리 떠날 자신이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고속도로변 주유소에 들러 SUV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빈 연료통은 주유기 옆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치우겠지만 그 화재와 저 사이의 연결고리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전 9시쯤 저는 SUV를 반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람 부동산과의 계약을 끝내기 위해 완수해야 할 마지막 2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좋은 상사였지만 물건을 잘 흘리고 다녀서 사무실의 모든 문과 서류함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기 물건에 철저했지만 책상 열쇠 번호를 보안이라고 적힌 폴더에 넣어 보관함에 두었습니다. 최 사장의 열쇠 덕분에 저는 금고에서 비밀번호가 적힌 다이어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개인 계좌에 접속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전부 가로챌 수도 있었지만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도는 문제를 일으킬 뿐이니까요. 대신 저는 운영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제가 처음 가람 부동산에 합류했을 때 법적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받기 위한 신탁 계좌를 개설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신탁 계좌가 만들어졌고 원래 계좌는 잊혔습니다. 비록 계좌는 살아있었지만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제가 약 200억 원을 이체해 우리의 모든 현금을 보호하기 전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방 조치로 우리의 신용 한도도 증액했습니다. 제 행동이 범죄로 보이지 않도록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모든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찾아내서 환수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화요일 새벽에 전자이체들이 빈 계좌로 떨어지면서 수백 건의 결제가 중단될 것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용에 대한 의존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책을 제거하면 우리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부족 상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되겠죠. 운이 좋다면 준혁은 화요일까지 산에 갇혀 있을 겁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사직서를 출력했습니다. 준혁의 비서 책상 위에 편지를 놓으려 할 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선의 사진이 떴지만 저는 음성 사함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차가 없어졌어. 너무 걱정돼. 전화 줘.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진호 씨, 괜찮아요? 지선 씨가 지금 패닉 상태예요. 그가 재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은근한 협박조가 섞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일요일에 지선은 3번 더 전화했고 준혁은 2번 더 전화했습니다. 나중 전화는 더 강압적이었고 반드시 연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장인 장모님 댁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떠날 때 지선이 다시 전화해 오늘 밤 꼭 집에 와야 한다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받으면 제발 연락해. 정말 걱정돼.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이건 너무 유치한 짓이야.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장인 장모님 댁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지선이 다시 전화해 혼자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도 있다고 했고 장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장인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간의 논쟁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족스러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긴장감을 느꼈지만 저는 엄마와 저 사이의 일일 뿐이며 엄마가 돌아오면 공정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정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 씨,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좋지 않아요, 필수 형. 도움이 필요해요. 정 변호사는 유능한 가사, 전문 변호사이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화요일 늦게 만나 절차를 시작하기로 예약했습니다. 그 사이 산속에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아마 장인 장모님과도 연락이 닿은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지선과 준혁은 이제 위협 없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진호 씨,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요. 이번 주말 일이 우리 업무 관계에 영향을 주게 하지 맙시다.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준혁이 오후 5시쯤 말했습니다. 지선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제발 전화 좀 줘. 여기 큰일 났어. 다리가 끊겨서 우리 다 갇혔단 말이야. 전화해줘. 할 말이 있어. 화요일 이른 아침, 저는 옛 친구 성민석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민석이 식사 도중 물었습니다. 다 정리했어. 공식적으로 사표 냈어. 저는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가람 부동산의 제 비서였던 미영 씨가 전화했습니다. 진호 씨, 사표 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출근하셔야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미영 씨에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산에 다리가 끊겨서 갇혔다고 들었는데 안 됐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더 알아야 할 거 있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상관없어. 제가 답했습니다. 자네가 확실하다면 연봉 제한액을 1,000만 원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너무 빠르지 않아? 아니, 완벽해. 민석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민석의 법무법인에 합류했습니다. 자리를 잡자마자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돈 어디 있어? 당신 미쳤어. 강준혁이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돈 말씀이십니까? 운영 자금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회사 회계팀에 문의하시죠. 자꾸 이러시면 공금 횡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가 위협했습니다. 저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찾으셨나 보군요. 그런데 운영 자금이라니요? 변호사식이나 돼서 고작 이런 짓입니까? 당신은 아내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심한 놈일 뿐이에요. 지선 씨는 나와 보낸 시간을 아주 즐거워했고, 난 원할 때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는 독서를 내뱉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새로 일을 시작해서 바쁘니 서면으로 답변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보통 그렇게 안 한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제 직업을 거들먹거리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실랑이 끝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돈의 행방을 쫓겠지만 결국 제가 며칠 전 입금해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민사소송 정도로 끝날 일이고 승산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일은 더 오래 끌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돈을 추적하는데 2주가 걸렸고 그 사이 가람 부동산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은행 신용이 완전히 끊겨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새로운 자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선은 금요일 늦은 밤 우리 짐가방 2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미 도어록 번호를 바꿔버려서 그녀의 비밀번호는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습니다. 제발 들여보내줘. 나 때문이 아니라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여기 안 살아. 당신 차는 길가에 세워뒀어. 차 키는 가지고 있겠지. 내가 그렇게 미워? 그래 난. 저는 문을 닫으며 그녀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필수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 명령과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리가 끊겨서 벌어둔 시간은 충분한 보답이 되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격리되었고 저는 임시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2달이 걸렸고 아마 가진 돈을 다 썼을 겁니다. 그때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재산 분할 심리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람 부동산은 즉시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9월 초의 어느 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3번째 거래를 성사시키고 돌아왔을 때 구릿빛 피부에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가 손님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부의 가을 날씨치고는 꽤 가볍게 차려입었더군요. 최 사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난 잘 지내네. 그는 제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이 추운 곳까진 웬일이세요? 우연한 방문이 아님을 직감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 제주도에도 상어가 많더군. 대부분 물속에 있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잘하는 분야로 돌아오는 게 낫겠어. 그가 설명했습니다.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최 사장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상처를 좀 입었네.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운이 좋은 것 같아. 내가 가진 회사가 재정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그가 미소 지었고 우리는 서로 이해한다는 듯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세요? 이 노련한 혜정님? 제가 물었습니다. 자, 제안 하나 하지. 내 나이에 파트너가 필요해. 은행가들은 내가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오래 갈지 의심하거든. 그리고
자네랑 나는 찰떡궁합이잖아. 어떻게 생각하나? 전 돈이 별로 없어요. 제 이혼 소송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응, 들었네. 그의 제안에 저는 소문을 언급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분 10%를 제안했고 저는 50%를 요구했습니다. 최 사장님, 좀 합리적으로 갑시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45%로 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25%가 공정하지만 충분치 않으니 40%로 하고 10년 뒤 10%를 더 살 권리를 주면 어떻겠냐고 그가 협상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길 바라야겠네요.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가 저보다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요. 최 사장과 저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은행 자금을 활용해 가람 부동산이 소유했던 모든 부지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고전할 거라 예상했지만 우리 사업은 빠르게 번창했습니다. 건설과 주택 판매가 늘 그렇듯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이혼 절차는 주로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동 양육과 복잡한 면접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둡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차례였음에도 지선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아이들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었기에 아이들은 그녀의 휴일인 월요일에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일정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졌을 때 계단 위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가벼운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그녀 곁에 다가서고서야 제 전처인 지선임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졌고 눈동자는 공허하고 무기력했으며 방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그녀의 제안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부모님도 집에 가고 싶어 하셔. 우리 다시 예전처럼 그 작은 집에서 완전한 가족이 되고 싶어.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은 불공평해.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아니, 당신이 그랬어. 내가 실수를 한 건 맞아. 그래, 그건 아주 끔찍하고 상처가 되는 실수였지. 실수였어. 하지만 그저 실수일 뿐이라고. 우리 가정을 파탄낸 건 바로 당신이야. 그녀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찾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나도 내 감정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일 때문에 당신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거야. 당신이 놀랐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냥 한 발짝 앞서 나갔을 뿐이지? 난 순진하지 않아, 지선아. 당신도 성인군자는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알아.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 내가 다른 남자랑 잤다는 걸 당신이 믿길 바라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상처받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난 항상 뚱뚱했고 춤 파트너로 항상 마지막에 선택됐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누구든 받아들여야 했지. 난 수많은 조롱을 견디며 자란 착한 소녀였어. 고등학교와 대학교 내내 완벽한 사람을 기다렸지. 당신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난 보조 직원이었어. 불평하진 않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때 당신은 왕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야.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남들보다 예리하고 야망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린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었지. 당신을 사랑했기에 내 기대를 낮추는 법을 배웠어. 당신이 계속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마음 아팠어. 그때 강준혁이 나타났고 갑자기 모든 게 좋아 보였어. 그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 이번엔 왕자가 나를 주목한 거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알아? 크리스마스 파티 때 그는 계속 나에게 연락했어. 진지한 건 아니었어. 그냥 무해한 추파였지.
당신도 알다시피 예쁜 여자들은 그런 관심을 받잖아. 나도 다른 남자들이 대시한 적은 있었지만 그처럼 멋지고 권력 있는 상류층 남자는 처음이었어. 그는 당신을 칭찬하며 당신 같은 멋진 남자를 둔 내가 운이 좋다고 했지. 그는 그냥 나에게 매료된 것 같았어. 나도 그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말하며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 그에게 잘해주면 그가 당신을 챙겨줄 거라고 믿었어. 난 단지 내가 그를 받아주면 당신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그가 나를 설득했어. 그리고 내 안의 욕망도 그를 원하고 있었지.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나를 그에게로 인도했어. 주말이 다가오면서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도착했을 때 내 저항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진심이야? 당신은 나한테 그와 잘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었잖아. 그래, 그랬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당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고 반대하지 않았잖아. 그녀가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코끝도 붉어졌습니다. 난 당신을 믿었어. 우린 16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제가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야. 우린 서로 사랑했어. 그건 그저 일시적인 바람이었을 뿐이야. 우리가 나눈 시간과 앞으로의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준혁 씨 방에서 당신이 내던 그 쾌락 섞인 신음소리를 다 들었는데 우리 관계에 남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신이 망상에 빠진 거야? 맙소사. 그렇게 순진할 수가. 다 가짜였어. 난 그를 만족시키려 연기한 거야. 그런 남자들은 그런 연기를 기대하고 원해. 그건 침대 위에서 내 평소 모습이 아니었어. 16년이나 함께 했다면 내 모든 행동이 연기였다는 걸 당신도 알았어야 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알아? 당신은 나 대신 그 금수저 청년을 선택했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뺏어가기만 하는 그 고양이 같은 놈을 선택한 거라고. 참 대단한 권력이지.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 있어? 위기가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다 말해줄게. 그는 압박감에 무너졌어. 우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신화로 그걸 유지하지. 설명해 줄까? 저는 이 천재라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산에서 내려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헬기를 불렀어. 그때 그는 당신이 사업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지. 다리가 끊긴 게 당신 짓이라는 걸 알았고, 당신이 자기 돈을 횡령했다고 믿었어. 다른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지. 은경이는 그럴 리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어. 헬기가 왔을 때 자리는 준혁이 뿐이었고 나머지는 버려졌어. 나중에 주 방위군이 임시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구출해줬지. 혜진이는 현실을 받아들였어. 남편이 다 알아버렸거든. 그녀도 나처럼 대가를 치러야 했지. 불쌍한 수진이는 약혼자에게 파혼당했어. 도연이랑 태호는 곤경에 처했지만 은경이 덕분에 해결한 것 같아. 결국 준혁이랑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고통받은 것 같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녀가 희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선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또한 완전히 결백하진 않았습니다. 준혁을 위해 일했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저는 한 번도 그의 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랬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인정하길 거부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공허한 약속일 뿐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덧침을 알 수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환상은 현실보다 매혹적이니까요. 우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뎠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당신과 준혁이 내게서 뺏어간 건 바로 내 집의 평화였습니다. 난 결코 그것을 되찾지 못할 겁니다. 그 부도덕한 놈들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환상일 뿐임을 증명했으니까요. 당신과 나도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흐릿하고 공허한 문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그 집에서 그녀는 여전히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대답해줘.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오늘 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아이들과 저와 함께 있고 싶어? 아니면 혼자 외롭게 있고 싶어?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밤에 다시 그들의 침대에서 재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건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네. 하지만 대답은 할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우리는 미래를 위해